큰 백화점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그 얘기를 왜 빼먹고 했어 그리고 아까? 4개월 안에 신청해서 쓰지 않으면 소멸. 그럼 내수 신작에는 매해 세수 수입이 줄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수가 뻥꾸가 났어요. 이것도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드디어 5년 만에 정직한 정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또 언론에서 뭐 나라 돈이 네 돈이냐 뭐 난리 날 겁니다. 또 근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냐 국가가 책임을 안을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 네.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드디어 3천을 뚫고 올라갑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여람되지는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우리나라 예산이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국회에서 방망이를 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로 1년 사는 건데 중간에 수입도 좀 바꿔야겠어, 지출도 좀 바꿔야겠어. 요게 추경 예산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원래 예산에 부록이 붙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내용이 들어가서 아예 그냥 싹 바뀌는 거, 하나의 완폰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일단 그렇게 아시고 뭐가 바뀌었어? 그러면 총액부터 쭉쭉쭉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지출 관련해서 30조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조. 쓸 돈? 예. 그럼 그 30조 중에 뭐가 30조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게 핵심이죠. 예. 가장 중요한 거. 선거 전부터 관심을 많이 끌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민생지원금. 예, 이게 이제 얼마로 또는 어떻게 편성되는가가 이제 제일 궁금했는데 그렇습니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10.3조가 편성이 됐어요. 30조 중에서요. 10조 3천억 원. 10조 대충. 10조 3천억 원. 예. 일단은 전 국민은 무조건 15만 원. 모두 뭐 이재용이고 뭐 김민석이고 최욱이고 다 15만 원을 다 받습니다. 15만 원이고요. 기본값으로 1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조금 두텁게 갑니다. 그다음에 가장 힘드신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은 4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보편성도 확보하는 거죠. 전 국민을 다 주니까. 예.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운 분들은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근데 10만 원만 들어도 그걸 직접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주면 실제로 소비에 더 많이 쓰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효과가 더 높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에게 그렇죠. 15만 원 더 준다고 15만 원 더 안 쓰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선별적으로 해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걸 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섞었다. 믹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은 하되 어려운 분들에게는 두텁게 더 늘려가면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절묘하게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모두 15만 원이고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인데 한 달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2차를 냅니다. 2차. 2차는 모두 10만 원인데 이때는 상위 10%잘 사시는 분들은 좀 제외. 이재용 회장만 빼고 그렇습니다. 나머지에게 10만 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위차를 나눠서 하는 거야? 그 10% 걸러내는 작업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차에 걸러서 합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1, 2차를 합치면 상위 10%는 15만 원, 보통 국민들은 2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 분들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가구수당 식구를 곱하면 됩니다. 자기 가구수 4인 가구면 예를 들어서 25만 원 곱하기 4. 그렇게 하면 얼추 맞아 들어가고요. 가장 힘드신 분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0 곱하기 4. 그럼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 이제 뭐 농어촌이라든지 인구 소멸 지역에는 또 2만 원씩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지역만 있는 거니까. 그럼 3살짜리에도 주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줍니다. 그런 거야. 네. 진짜 전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에요. 그래서 보편성도 확보, 그다음에 이제 선별성도 확보. 이렇게 원래 이런 거 하면 항상 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해갖고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믹스했다. 그래서 일단 10.3조 10조 3천억은 이렇게 민생회복 쿠폰으로 나간다. 여기 아마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수 살리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이게 사실은 이번 또 추경의 주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내수 살리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이제 빚이 너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이제 부채 탕감에 1조 4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7년 이상 연체가 장기되신 분들, 그중에 이제 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그 채권을 사.
사서 탕감시켜. 빚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예. 아, 이러면 또 이제 그 도덕적 해이 비판도 네. 나오거든요. 바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아무튼 일단 그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출 원금 자체를 90% 감면해주는 새 출발 기금, 요거를 이제 도입을 같이 해서 어쨌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조 4천억 정도를 써서 1조 4천억. 채무 탕감을 한다라는 네.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이 늘 있는 거죠. 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하고 빚 갚은 사람 뭐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야? 이런 네. 얘기를 늘 하십니다만 네.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음.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빚도 갚고 또 더 성장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도와주면 안 되거나 빚을 탕감하면 안 되는 파렴치범 내지는 진짜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연체자거든요. 조건이 까다롭다 이거죠.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 그리고 이 7년 안에 코로나 기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를 들어 우리 퇴직금 받아가지고 한 3억 들여서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 하고 열심히 장사해 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나라에서 집합 금지, 그렇지. 영업하지 마. 이래가지고 2년을 못 걷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국가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망한 거니까. 예,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 연체에 사실은 국가의 강제 행정이 들어가 있는 그렇지, 상황이거든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거에 대한 행정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나 사후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네. 사실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각 지역에 가보면 뭐 서울페이, 뭐 마포페이, 뭐 저기 파주페이 이런 게 있어요. 네. 지역별로 지자체가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 시민들에게 페이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왜 혜택이 좋냐면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페이 충전을 하면 11만 원을 사게 돼요 보통. 혜택이 10%씩 붙어요. 그러니까 그 마진, 그 할인율이 좋아서 우리 시민분들로부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랑을 받는 정책인데 지자체마다 그걸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확대해라라고 하려면 중앙 정부가 그 해당 지자체에게 지원금을 내가 줘야지. 국비로 보조할 테니까 너희도 해 이거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도 확대하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 이 지원금도 늘린다. 요게 이제 또 추경 설명이 대책으로 쉽다. 들어가 네. 있습니다. 아유 좋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우리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는 진짜 어려운 분들 또 우리가 직접 국민들이 돈으로 받는 사실 돈은 아니면 이번에 쿠폰으로 받습니다만 네. 그런 건데 아까 그 15만 원 이런 거 다 쿠폰으로 받아요? 쿠폰이에요. 그래서 뭐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쿠폰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으로 통장에 꽂혔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꼽히면 사실은 꼬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 갚아야지 이럴 수도 있고 나 이번에 그냥 킵할래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소비 진작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쿠폰으로 주고 그다음에 사용처를 명확하게 합니다. 뭐 큰 백화점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얘기를 왜 빼먹고 했어 그리고 아까? 4개월 안에 신청해서 쓰지 않으면 소멸. 그럼 내수 신작에는 내수- 매우 탁월한 아, 효과. 예, 예. 이 얘기 왜 안 했어? 깜빡했네요. 설명 천재인데.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쿠폰으로 들어가죠. 이게 내수 신작입니다. 내수 이거는. 신작입니다. 이게 무조건 내수 신작이에요. 그걸로 뭐 이자 내고 이게 안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백화점 확실하게 못 가게 내수용 하고. 돌리는 용으로 내수용이야. 쓴다. 그거 왜 뺐냐고 지금 난리다. 윤석열 지지하냐고 난리야. 근데 아이고. 이런 거는 다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 극적이고 네. 반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도 늘 비판하시는 분들은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네. 그분들에게 일정한 이득이 되지 그게 경제를 돌리는 데는 큰 효과가 아니야, 없어요. 돌아.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돈다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돌아. 네 맞아요. 무조건 돌아. 그거 근데 이제 외워. 그럴까봐 그거 말고 늘 하던 그야말로 승수가 높은 사업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추경 안에 뭐냐면 SOC라든지 또 건설 경기 살리는 돈도 2.7조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방 지금 미분양이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건설 경기 안 좋아요. 네. 우리 1분기 마이너스 0.2%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우리 경제를 어떤 발목을 잡은 게 건설 쪽이에요. 거기를 살려내지 않으면 성장률이 일단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평소에 없던 그런 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입을 뭐 월급 70만 원, 보너스 20만 원, 용돈 10만 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수입 이렇게 딱 잡아놓다고 했는데 그 100만 원 수입에 맞춰서 또 지출을 잡아놨잖아요. 네. 국가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월급이 줄었어. 그러면 수입을 줄이든가 지출을 줄이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매해 세수 수입이 줄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수가 뻥크가 났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넘어갔어요. 펑크는 났는데 예산서를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돈은 그대로 써? 국민에게
정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어디서 주는 거야. 이것도 주먹구구식이고 예산 깜깜이 구간을 막 통과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고 엉망진창이었던 그거는 거거든요. 진짜 무책임하다. 예. 근데 올해를 살고 있는 2025년에 올해도 수입을 예상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수입을 예상할 때 경제 모델을 넣어요. 근데 올해 2.2% 성장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수입을 짰어요. 근데 올해 성장률 얼마로 예측되는지 아시죠? 0.8. 그럼 뭐예요? 보나마나 수입이 꽝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또 옛날처럼 뭉개고 갈 거냐?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 경정이 들어왔어요. 좀 어려운 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드디어 5년 만에 정직한 정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법인세 마이너스 4.7조가 안 들어오고 부가세가 4.3조가 안 들어오고 교통세가 마이너스 1.1조가 안 들어오는 등등등 10조 이상 올해 세수가 안 들어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얘기하고 전공법을 택해서 이번에 세입 또 경정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걸 장부에 넣어. 그러면 지출을 줄일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약간의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 지출은 그대로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 정식으로 나라가 빚을 내겠습니다. 왜 전공법으로 왜 간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런 거 안 했냐? 예. 왜 안 했어요? 자기들이 나빠 보이잖아. 그렇죠. 아, 근데 보이니까.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이재명 정부는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또 언론에서 뭐 나라 돈이 네 돈이냐 뭐 난리 날 겁니다. 또 근데 국민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돼. 알고 있어야 돼요. 빚이 발생해 안 본다고 빚이 없어져? 아니잖아. 그렇죠. 예, 딱 이 얘기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정직한 정부가 전공법을 택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그 의미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러면 네. 이제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빚이 늘겠네, 나라비 늘겠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또 난리 날 공격한다고요. 겁니다. 솔직히 나라비 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국가 채무가 1,300조 시대를 처음 돌파하게 돼요. 네. 그동안 1,290, 1,260 뭐 이랬는데 1,300조 시대를 가요. 그럼 그게 문제냐 이거예요. 그건 문제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단순히 빚이 많다 적다는 얘기가 안 돼요. 갚을 능력에 비해서 재산에 비해서 많냐 적냐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 우리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를 봤을 때 49% 정도로 올라갈 거로 추정이 돼요. 네. 기존에 47, 6 뭐 이랬는데 네네. 그러면 이 정도 국가 사이즈의 이 정도 GDP에 이게 많은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주요한 선진국들은 100이 다 넘습니다. 100이 넘어요. 100이 넘는데 우리는 46? 예, 예.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빼고 미국은 144인데 걔네들은 빼더라도 네. 주요한 선진국이 다 100이 넘고요. 웬만한 나라들도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도 체격에 1,300조 넘는 거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네.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빚을 내고 그 빚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제 우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만큼 그 빚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내수 진작책이라든지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쫙 퍼지면서 그걸로 일어나는 경제 성장률이 그거보다 나으면 그걸 그렇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네. 개인이 그 빚을 집니다. 맞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냐, 국가가 책임을 안을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 네, 자꾸 그 빚이 아. 이것 좀 나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댓글에서 지금 저도 댓글 봤어요. 내용이 안 들어온답니다. 아, 큰일 났네. 아니 그 무슨 그래서 뭐 빚을 많이 이번에 발행했나? 아, 그 얘기입니다. 머리를 왜 이렇게 빚이 난립니다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미용실 왔나 그래요. 원래 제가 또 이 발음이 칼 발음이거든요. 예. 근데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잘못 드는 발음이 그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지금 진짜로 이발소 네. 정책이 나왔나 지금 다들 난립니다. 아니 알아는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을 네, 깊이 반성하고 엎드려 네. 뻗쳐 있겠습니다. 예, 네. 따라해보세요. 빚을 빚을 갚을 때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엎드려 뻗쳐 있겠습니다. 네. 이거 정광훈 목사 같으면 대가리 박아. 야. 아 그래도 마무리는 기분 좋게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코스피 3,010이었잖아요. 아, 그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코스피가 오늘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3,013이 되면서 3년 6개월 만에 와. 드디어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2주 만에 영업일로 치면 열흘도 안 됐어요. 열흘 만에 3,000 시대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아니 이런 거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김문수를 찍은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40%가 근데 이런 넘으니까. 거는 솔직히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거야. 그럼요. 나는. 이건 예. 현실이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댓글에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뭐 쿠폰 나눠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요런 거
뭐 어떤 지역은 나눠주지 말자 이러는데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 하나 가야 됩니다. 네, 통합.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일종의 어쩌면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는 이 위기들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2992.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오늘을 기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야, 저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드디어 3,000을 뚫고 올라갑니다. 어허. 네. 언론사들도 사진을 저런 걸 꼭 이렇게 담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네. 이렇게 웃고 있는 거를 맞아요. 저 사진 말고 다른 사진도 보면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웃고 있어요. 네, 그렇게 또 담았더라고요. 진짜 이게 3년 5개월 만에 3,000을 뚫었다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코스피 시장 주가 이 주식 시장도 얼마나 안 좋았는지. 네. 굉장히 그 개인적인 감정이 듬뿍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건 오늘 안 오르더라고요. 진짜 매일 코스피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와 기분 너무 좋다고 들어가면은 제자리 걸음. 또 오늘도 야 불을 3,000을 뚫었습니다. 딱 봤더니 또 0.25 올랐다.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하나인데 그런 거죠. 하나에 올인했잖아요. 저는 국장에 6개 들어가 있거든요. 네. 6개 다 안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속속 피해가지고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네. 저는 국장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저분도 이제 좋은 소식이 좀 있겠죠 곧. 그렇겠죠. 주식 하십니까? 네, 안 합니다. 네. 아 진짜. 그래요? 재테크는 뭐 부동산- 아니 돈이 원래 없어요 잘. 예. 근데 그나저나 앵커님이 저 얘기해 사진. 주신 거 딱 찾았어요. 요런 저희. 사진이. 그러니까 예. 이런 사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예. 근데 반대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 떨어질 때는 또 직원들 표정 안 좋은 사진 씁니다. 또 네. 그래요? 저게 이제 그냥 전혀 관련 없는 사담을 나누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한자에 잡힌 거지. 그죠? 그럼 딱 꽁트 하나 들어가셔야죠. 야, 너 어제 왜 이렇게 취했어? 나 쏘면 못 먹잖아. 진짜 오늘도 일단 가야지. 저 두 분께는 죄송합니다. 이거 그럼 오늘은 농담입니다. 농담. 해장국 콜 정신. 야, 좋다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주식이랑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저 두 분. 네. 예, 얼굴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좀 근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저 두 분보다 그 뒤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네. 주목해 주시면 좋은 게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지고 마감이 오늘 종가가 3,021까지 오릅니다. 3,000 그대로 유지를 해준 거죠. 예. 코스피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4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11일 거래일 가운데 이란 공습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루를 제외하고는 10거래일 동안 상승을 아하, 했는데요. 예. 사실상 이런 지정학적으로 좀 위험이 있고 네. 이슈가 있으면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도 상승 흐름을 잘 이어서 크게 등락 없이 오히려 3,000을 뚫고 오늘까지 맞이를 한 겁니다. 예. 네. 이 코스피 그럼 이전에는 어땠는지 좀 돌아보면은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2,900선을 계속 밑돌다가 예. 뭐 미국이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내란이 터지면서 예. 2,3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고. 네. 저때 주식창 보면 다들 강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거든요. 10% 해가지고. 진짜 어. 맞아요. 그리고 그때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이제 코인도 아마 엄청 날아갔을 겁니다. 네. 진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그게 수치로 따지면은 계엄 터지고 나흘 동안 시총이 72조가 증발을 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간 겁니다. 예. 네. 이렇게 근데 오늘 3,000을 3년 5개월 만에 맞이한 데 주역은 주역은 개인 투자자. 그래요. 개미들이다. 네. 동학개미 저를 포함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 183억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17억 그리고 기관이 34억을 순매도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이 장 마감대를 보니까 예. 이제 올랐잖아요. 네. 야 이거 한번
속된 표현으로 먹어야겠다. 그래서 개인이 차익 실현을 해요. 했군요. 예. 엄청 많이 파셨더라고요. 또 팔았어. 6,020억을 순매도를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네. 그런데도 왜 3,000을 유지할 수 있었냐? 외국인 투자자가 5,620억 가량을 순매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380억을 순매수하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도 3,000원 선이 잘 유지가 좀 아하, 된 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 그렇죠. 네. 저 흐름이 잘 맞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제. 네. 네. 아,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또 크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예. 단순한 시장 논리니까요. 네. 맞아요. 아, 우리 응동님이 슈퍼챗과 함께 2차 전지주로 힘든 개인들이 많습니다. 어허. 반도체 이후에 2차 전지도 우리나라의 먹거리 사업입니다. 언급해 주시면 개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2차 전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저는 이제부터 김옹동님을 네. 동지라 부르겠습니다. 저도요. 이제 두 분도 같은 데 들어가 있군요. 동지 반도체 네. 살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한동안 그 집에 굴러다니는 배터리만 봐도 눈물을 그래서 한참을 네. 그 도활하게 AA 건전지 못 넣고 맨날 삐리 배터리 없다고 보기 싫어서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예. 네. 달라질 겁니다. 아, 예, 제가 예. 대선 전날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였죠.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도 대선 전날인데도 주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주식이 살아나야 된다. 대한민국 결국에는. 기업들이 그래서 살아나야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루 전날에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매우 그러더니 또 이렇게 되니까 저는 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네. 예. 어쨌든 6,021억을 차익 실현 개인분들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우리 장원 형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대선 전날까지 주식 언급을 하셨는데 예. 코스피를 언급을 하시고 그런데 당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으로도 계속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네, 6월 11일 날 한국거래소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다 더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점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저때 네. 던져주신 거고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이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난다. 그러니 절대 불법적인 행위 상상도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래야 뭐 누구나 자유롭고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천의 시대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발언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상법 개정이죠. 예, 이것도 빨리 해야죠. 지금 네. 이 사회가 그룹 총수에게만 좀 잘 보이는 건데 이제 일반 투자자 일반 주주들에게도 충실 의무를 맞아요. 가져야 된다. 충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예. 그거 되면은 더 주식시장은 진짜 활발해지는 거는 상법 맞잖아요. 개정안이 네. 긍정. 건강해지죠. 예. 맞아. 그래서 그거는 꼭 빨리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근데 뭐 기업들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저번에도 좀 반대했어요.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죠. 예. 예,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 구조인데 재벌들이 지분 조금만 가지고 그룹 전체 지배하는 방식이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 이런 맞아요. 걸로 회사 잘라가지고 그 알짜배기만 또 따로 해가지고 또 따로 상장하고 막 요런 방식인데 사실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그냥 겉 포장이 그런 것이고 정확하게는 그런 짓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재벌들이 자기네들 지배 구조로 확실하게 하기 위한 편법들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회사 그룹의 이사들이 만약에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손해를 주게 되는 결정은 지금은 그
그룹 총수 집안들한테 잘 보이려고 물적 분할 같은 거 하는데 막 다 찬성해 주는데 네. 앞으로는 법적으로 그거 찬성 못하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건가요? 그 이재석의 겸공특보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구독을 눌렀는데 딱 보려고 봤더니 다른 사람 앉아 있고 밖에서 안녕하세요 이재석 TV의 이재석입니다. 방송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예. 만약에 이사들이 찬성한다 그러면 이제는 법적으로 그거 일반 주주들한테 손해되는 일 같은데 법적으로 찬성 못하게 하겠다. 떼어내지 못하게. 예. 근데 그럴 일은 뭐 하여튼 뭐 없겠습니다만. 예. 혹시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괜히 얘기를 아니. 너는 왜 깨빡을 쳐? 아 죄송해요. 그건 또 무슨 용어입니까? 처음 듣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네. 아니 뭐 구박을 하시네. 뭐 처음 듣는 건 좀 새로운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아 형 기죽지 마. 아니 근데 이제 없는 말이긴 한데 형도 해놓고 뭐지? 어. 뭐지? 아마 방언일 겁니다. 깨빡을 치다. 아, 네. 무슨 말이에요, 한통을 이게? 깨다. 아 산통을 깨다. 어디서 아이 뭐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함경도? 네, 어쨌든 국장 복귀, 그러니까 국장 탈출이 아니라 국장 복귀가 진흥순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라고 또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뉴스죠. 네, 예. 그렇고요. 예, 3천을 돌파했으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모든 정책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과문하지만 저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 인사에 살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을 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한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차제, 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갖다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대로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대통령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중 아니겠어요? 자, 여기 정도로 하고 비공개로. 비공개에서 좀 더 자세히.